자, 이번에는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 독서 질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소나무 나왔던 내용 있죠? 솔직히 재미없어요. 네, 나도 인정합니다. 재미없는데 이것도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재미가 없어. 자, 가봅시다.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 동물인 돌리가 태어났어요. 와우! 돌리입니다. 둘리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애예요. 양입니다. 양. 돌리는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양입니다. 여러분들 복제인간 이런 거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긴 보셨죠? 복제인간은 어때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런 기술은 없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체세포를 그대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아기가 자라는 거지. 물론 환경이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거나 똑같은 성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 베이스가 똑같습니다. DNA가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지문은 다른 거 알죠? 그리고 DNA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데 일부 다른데 얘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죠? 선생님도 그 돌리가 태어났을 때 선생님도 그때 이제 태어났다고 하면 안 믿겠죠? 예? 믿는다고요? 뭐 태어났다는 건 솔직히 좀 애바고 봤어요. 그 돌리가 태어난 거를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마리 할 때 이렇게 돌리 이러면서 봤어요. 다음. 자, 이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해서요. 밑줄 하세요.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가 탄생했어. 와. 아니 그러니까 돌리는 양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고 얘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유전자를 일부 지니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냐? 양인데. 아니 그러니까 다르죠? 폴리랑 몰리는 다른 애예요 좀. 자, 근데 얘는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서 양의 젖 생산 유전자에 이식해서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양들입니다. 와, 신기하다. 그 양의 젖을 짜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 유전자와 유사한 게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혈우병을 치료한대요. 혈우병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 이 혈우병 걸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학생들을 막 때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냥 많이 맞았거든요. 숙제를 안 하면 맞고,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맞고, 도망가면 맞고, 청소하면 맞고, 무조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맞으니까 얘는 혈우병 걸린 애는 혹시라도 맞아가지고 피가 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항상 얘는 숙제를 안 해가도 선생님이 통과. 그런 애가 있었어요. 걔는 피 한 번 나면 안 멈춰.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럼 죽어. 바로 응급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양을 만들었대요.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든 이들 양을 밑줄.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야, 이거 의미가 있네. 그러나 이후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밑줄 하세요.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혈우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이식한 그런 양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분명히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동물을 치료 목적으로만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가? 정말 똑같은 사람을 하나 더 만드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 된다면 누가 진짜 나야? 원래 있었던 게 나인가? 근데 쟤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해. 그럼 얘가 혹시나 나를 죽여.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계속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 얘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뭐 정체성은 다르잖아요. 다른 개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논쟁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그러면 허용을 해야 되느냐, 규제를 해야 되느냐. 크게 이 두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학 이러고 시작하네요. 생명과학 앞에 각진가를 여시고.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닫아보세요. 그러면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니까 이런 거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야? 배아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일단 배아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시작한 이후의 개체입니다. 그러면 이 배아는 과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체세포가 나눠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개, 4개, 8개, 16개, 32개 이렇게 분열되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이거는 살아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거를 연구를 한다?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며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에서는 꼭 세우세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하고 닫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꼭 스친 부분은 뭐예요? 아까 위에 나왔던 배아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그 주장에 자, 선생님이 여기다 논거라고 썼습니다만 근거와 같은 겁니다. 자, 높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자, 주장한다 다음에는 사선을 2개 거주시면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 앞에다가는 이렇게 대괄호 열게요.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 닫으시면 위에 각진가로 친 부분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이 나왔어요. 규제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각진가로 친 부분에 대한 이 주장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논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쓴 이 부분에도 주장의 논거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들은 인간 배아 복제 앞에 꺽쇠 여시고요.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한다. 네, 닫고요. 논거예요.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아울러 이들은 만약에서 또 한 번 꺽쇠 열어요.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간 개체 복제 즉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거 닫아보시면 두 번째 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체세포 분열을 시작한 배아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것은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다. 비도덕적인 것이다. 첫 번째 논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면 조금씩 범위를 넓혀서
나중에는 인간을 복제할 수 있잖아. 가능할까 싶지만 어쨌든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길을 열어주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을 복제하면 안 되지. 사람을 복제하는 게 바로 올바른 것인가. 자,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 왔어요. 학문 및 연구를 하는데 일체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죠.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 공동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과학은 자, 또 각진가로 이렇게 여시고요.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아까 각진가로 친 부분 여기랑 똑같죠? 뭐예요?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뜻이야. 과학은 사회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과학은 있는 과학 그대로 봐야 된다고. 통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통제하지 말고 돈이나 많이 보내줘. 그래야 연구를 많이 해야지. 그래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그 얘기야. 자, 그런 생각이 과학자 공동체의 전통적 믿음이었습니다.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 계약이 맺어집니다.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관이었던 농업, 의료 및 군사 부문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주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과학과 사회 사이에 자, 작은 다음에 돼 있어요. 메모하세요. 제1차 사회계약. 자, 과학과 사회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계약인가? 밑줄합니다. 국가가 과학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규제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제대로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롭게 하되 돈은 줘야 자유롭게 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제1차 사회계약에 따라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연구소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도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밑줄하세요.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각진가로 친 사람들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요, 밑줄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음 문장.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무제한적인,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밀어주고 돈 지원해주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학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질문을 던졌어요. 혹여
과학 연구로 말미암아 전혀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가? 또 한번 질문을 던졌죠?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질문, 이 질문들에 대해서 현재 많은 법학자들 메모하세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봅시다. 연구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기는 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법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막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반대쪽 의견을 일부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밑줄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야. 그 얘기지. 자,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즉, 연구의 자유도, 자, 연구의 자유도에서 대가로 여시면 돼요.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받아보자. 결국 이 대가로 친 건 뭐예요?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층가로 친 부분은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요. 대가로 친 부분은 아니다. 규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그 원자폭탄이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실제로 사용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몇 개를 썼죠? 몇 번? 2번.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렇게 2번을 터뜨려요. 하나가 리틀보이였고 하나가 팻보이였습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왜 미국이 일본에 그 폭탄을 떨어뜨리죠? 그 가장 결정적 계기가 뭐였죠? 하와이 펄하버 진주만 폭격. 그래서 폭격을 해서 일단 미국이 까불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동남아 쪽에 있는 석유를 가져가려고 먼저 친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이 아주 그냥 못된 놈들인 게 뭐냐면 그 카미카제라고 들어봤지? 자살특공대. 그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냥 꼬라 박았잖아. 그 미국 함선에다가. 아, 걔네들 진짜. 걔네들은 무슨 죄냐, 그치?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천황이 뭐 가라고 하니까 뭐 갔다고 하는데 그냥 개죽음 당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두고 보자 해서 이걸 이제 개발을 하죠. 개발하는데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키니 섬에서 실험을 하는데 와 어느 정도냐면 이건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그 기사를 이제 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태양의 6배의 느낌이래요. 그 밝기가 어마어마하죠. 눈을 감았는데도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30초 동안 앞이 안 보였대. 실명이 되는 줄 알았대. 그 정도로 셉니다. 밤에 실험했거든요. 낮이 된 줄 알았대, 순간적으로. 근데 그 낮의 느낌보다 더 강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없어져요. 이렇게. 그냥 스르 이거 있죠? 요 느낌이야. 아, 흔적도 없어요. 그림자만 남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빛 때문에 뒤에 그림이 생기잖아요. 그 자국만 남고 없어져요, 사람이. 물론 여러분들 저 일본 놈들이 잘못한 게 맞죠. 네, 그러나 전쟁과 관련된 사람이 죽었다는 점에서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다시는 핵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핵전쟁 얘기 꺼내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2015년 기준으로 가장 핵무기가 많은 나라 어디라고요? 러시아. 그 다음 미국. 둘이 붙잖아요? 지구 쪼개집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뭐 북한이 막 쳐들어왔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들으시면 돼요. 선생님이 더 말아줄게요. 자, 다음 나눠보다 말아주겠다. 다음 갈게요. 다음 쪽.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과 과학 사이, 다시 할게요. 과학과 사회 사이에 제2차 사회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면서 더 커졌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이 약간 애매한데요. 1차 사회계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과학의 무제한적 자유보장.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제2차 사회계약이란 말이 나왔어요. 거기다 네모하세요. 자, 제2차 사회계약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보장만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을까? 이것보다 얘가 더 발전된 형태예요.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발전을 하나 보죠? 제2차 사회계약이란 바로 밑줄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이에요. 이제는 순수한 학문 탐구가 아니라 뭐야? 돈 되는 거. 그쪽으로 갑니다. 이 새로운 사회계약하에서 대부분의 과학연구 활동은 밑줄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돼요.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독서 지문으로 나왔을 때 어떤 식의 보기가 나올 수가 있냐면 봐봐. 제1차 사회계약은 무조건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라 그 얘기죠. 얘는 모든 부분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요? 경쟁력 제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산업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이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얘 지원 받았죠? 얘 지원 받았죠? 지원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지원을 받았다는 점. 독서 지문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가 요거고 얘가 요거면 어쨌든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얘를 A로 두고 얘를 B로 뒀을 때 A에서는 지원을 받고 얘는 지원을 못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완전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지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뿐이지 지원을 해주는 건 맞습니다. 자,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무도 없는 곳에, 특히 미국 영화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데다가 뭐 연구소 같은 걸 지어놓고 뭐 지하에서 뭐 실험 같은 거 하고 막 모르잖아. 얘네가 뭘 하는지 숨긴단 말이야. 그게 이때 많이 커진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 그게 비밀 연구주의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국가가 지원을 하면서 돈 되는 거, 산업 발전하는 거, 요거를 지원하면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그 두 가지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자, 그에 따라서 개별에서 또 대괄호 열어요. 개별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감당하게 돼요.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받아보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일단은 선생님이 대괄호 쳤죠. 대괄호 친 부분은 뭐예요? 규제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개별 과학자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 이 부분만 하라 그러니까 이것만 열심히 해. 이것과 이것
그리고 이것과 이것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저 위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얘기야.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극히 적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비밀 연구주의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규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1번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 연구가, 이 거대한 연구가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돈 되는 것만 지원해준다 그랬죠? 그거 돈 안 되는 거 지원 못 받잖아. 그럼 그 순수한 학문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또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를 지원을 못 받는 분야야. 그럼 어떻게? 거짓말을. 이건 되게 도움이 되고 굉장히 성과가 좋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해 앞에다가 대괄호 여시고요.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까두시면 여기 논거 2번이 되겠죠. 요컨대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서집을 푸실 때 요컨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결론에 가까운 부분이구나. 왜냐면 요약학원대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이 2차 사회계약은 대부분의 과학연구 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문 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밑줄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 있던 과학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담론은 점차 퇴조했어요. 이제 순수한 학문 연구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 돈 되는 산업 이런 거에 머물렀기 때문에 절대적 보장 이거는 조금씩 줄어들게 됐어요. 그리고 과학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과학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되어야 하며 밑줄 과학자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까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과학연구의 방식과 다시 할게요. 과학연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연구에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기본권이자 가치라는 점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나왔죠? 그럼 그 다음 말은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과학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냐 규제냐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밑줄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과학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즉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선까지를 허용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독서 지문 하나를 봤는데 결국에는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논설문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문법 같은 게 나와요. 그런 것들 일단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시고 저 뒤에 보시면 문학작품 하나가 들어갔어요. 지금 108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그 이제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약간 뛰어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텐텐이 아니라 윈터스쿨에서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108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돌다리라는 작품이에요. 이 돌다리라는 작품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보다는 조금은 말랑말랑한데 굉장히 교훈적인 글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재미있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렇군요,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 글은 1943년을 배경으로 합니다만은 일제강점기라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그때 시대적 배경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핍박을 받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땅의 가치, 전통적 농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하늘과 땅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약간 고리타분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여기서 쉬는 시간 갖고요. 쉬었다가 돌다리 들어가겠습니다.